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혜미 오베셀입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요. 지금 핫한 분이십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저희 천안 아산역을 찾아주셨는데요. 여기 보랏빛과 핑크빛이 그라데이션 처리되어서 너무너무 예쁜 책이 나왔습니다. 자, 아이들 엄마 사업으로 성장하다에 이광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이들 엄마 사업으로 성장하다의 이광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혹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자기 개발을 시작해서 육아만 하던 어떻게 보면 동남아였던 동네 아줌마였던 제가 지금은 이제 사업가로 변신해서 지금 이제 작가까지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저기 동남아라고 하셔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책에 보면 실패보다 포기가 무서웠던 엄마의 사업 도전기라고 써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포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이 실패보다 포기보다는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 보면 스스로를 착하고 우울했던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작가님을 좀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뭐 일상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2020년 10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우울감에 심해서 두 아이, 연년생 남자아이들 7세, 6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귀찮은 존재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을 좀 제가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도 또 때로는 때리기도 했던 그런 일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그럼 가장 힘드셨던 거예요. 아이들 연년생이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연년생 남자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이제 제가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릴 때의 결핍 때문에 아이들에게만큼은 육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깔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을 책육아로 굉장히 힘들게 키웠습니다. 부담을 많이 가지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잘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나를 들볶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연년생 아이, 남자아이를 저는 딸만 셋인데 연년생 남자아이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보니까 맞아요. 미치겠다고 하던데 그 삶을 이제 독서와 명상으로 또 이제 많이 거듭을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서와 명상 같은 사소한 습관이 이제 사업도 또 연결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자기 신뢰라는 것들이 어떻게 밑거름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아까 2020년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어릴 때의 그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었고 그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계를 지어주셨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상처가 컸습니다.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저 학원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야, 너 소크라테스 말도 모르니? 네 자신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 여건에선 너희 학원 보내줄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내가 내 스스로도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흑수저기 때문에 나는 더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거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자기 신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또 계속 읽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그런 루틴이나 그분들의 하는 그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제 스스로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신뢰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제가 사업이라는 것도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 내 자신이 못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면서 주눅든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광희 작가님을 조금 더 성숙하고 크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제가 미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환쟁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막내야, 아빠가 대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내가 미대를 못 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하고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내가 그냥 미대를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광희 작가님도 그런, 내가 처음에는 나를 믿지 못했지만 내가 자기 개발하고 독서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꾸준히 따라하면서 네. 사업가로 멋지게 번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약간 궁금하고, 네. 사업 얘기랑 또 사업을 하면서 실은 이게 탄탄대로를 걷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텐데, 가장 그런 순간에 그래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은 어떤 걸 하셨고, 네.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또 나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 얘기가 좀 궁금해요, 작가님. 네. 제가 2020년 10월 무렵에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제가 발을 들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투자반도 이제 신청해서 듣고, 그리고 여러 사업 관련된 서적도 읽었고,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도 보면서 아, 나에게 맞는 그런 사업이 뭘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 그 당시에 두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경력 단절녀였고,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고시원 사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시원 사업의 그런 제가 들었던 강사분이 새아이 엄마셨고,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시원 사업은 정말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아주 딱인 사업이다. 이유가 내가 원하는 때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 사업이 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바로 이거야. 막 진짜 그 생각으로 바로 고시원 사업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고시원 사업을 이제 하고, 사실 제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니룸 형태의 미니룸이라는 게 그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거를 미니룸이라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원룸은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형태를 원룸형 고시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드가 없었기 때문에 미니룸을 인수를 해서 제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만실을 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원룸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니룸에서는 방이 21개짜리였는데 원룸형 같은 경우는 41개짜리, 거의 2배 이상. 그 규모도 커졌지만 제가 또 감내해야 할 월세 비용도 거의 2배 이상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심었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2번의 고시원 사업을 또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근까지 제가 하고 있었던 배달 음식점 사업까지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혹시 그런 사업을 네. 하시는 중에 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네. 되게 힘들었던 일, 그런 때가 있어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때도 있었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해요. 힘이- 고시원 사업할 때는 진짜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수시로 그런 민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마다 제가 나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이제 제 안에서는 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끈기 프로젝트, 100일 끈기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는 해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해봤을 뿐이지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이겨냈었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고시원에서도 21개짜리 방에서 제가 6개만 이제 차 있었던 방을 제가 인수를 했었거든요, 고시원을. 그래서 나머지 공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채워서 만실을 시켰었고, 두 번째 고시원에서도 사실 41개짜리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7명이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시원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시원에서 만실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두 번째 고시원은 아마 제 기억으로 2달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만에 고시원 만실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전에 만실 시키기 전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올라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 확언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의 루틴을 계속 했어요. 운동 루틴하고 책 읽기, 그다음에 글쓰기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것만은 나는 그냥 습관화 아예 돼버려서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올라왔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 루틴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고, 왜냐면 바쁘고 힘들면은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뭐 오늘 한 번 안 하면 어때?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일을 해내셨다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거네요. 자기 신뢰, 자기 확신. 할 수 있어. 내가 예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이것도 했는데 이걸 못하겠어?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는 그런 부분이 작가님께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는 내가 나를 못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맞아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믿고 있는데, 믿고 있어도 순간순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작가님한테 정말 작가님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또는 이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는 책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책에서 말씀하신 삶의 2번째 챕터를 열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네.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신념,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흑수저야,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저를 굉장히 올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과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마다 너 못하잖아, 너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 신념이 가장 어떤 도전에 있어서 버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어느 순간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를 다독였냐면, 나는 어차피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김주한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마다 나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통이 만약에 찾아왔어. 예를 들어 고시원에서 이상한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장해야 할 때구나.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멋지네요. 맞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 마음에서 없애기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엇인가 도전 앞에서 멈춰야 할 때,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돼.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그래. 내가 안 해봤던 거지. 그러니까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왜 지레 겁먹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또 강력한 자기 확신 덕분에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또 말끔하게 씻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도 엄마라고 하셨죠. 네. 아이를 키운 엄마고 작가님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고 사실은 작가님을 보면서 성장하고 싶은 엄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애들이 어려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딱 사회에 나오면 시선들 있죠. 밖에서 보이는 그런 시선 같은 거, 뭐 어떤 사업인지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지만, 비난도 있을 수도 있고,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뭘 애기나 잘 키우지, 뭐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선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조언 같은 거?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6세, 7세 때, 키웠을 때, 제 자신도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육아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머리를 그냥 질끈 묶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로 진짜 나는 아이들만 키우는 그런 엄마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느꼈냐면 그들이 제 삶을 살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가 인지를 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이고 뭐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남들 의식하지 않고 난 내 삶의 주인공이야. 나는 항상 엑스트라로 살았는데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인생의 열쇠를 잡은 사람은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랑 뭐라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인정을 하게 되면 저는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